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장입니다. 사회서비스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입니다.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매년 최소 4문제에서 최대 7문제까지도 나왔던 굉장히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지난 7년간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법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2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목적과 기본 이념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중간에 보시면 아동의 정의,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입니다. 이하 아니고요. 미만.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보호 대상 아동 그리고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그 정의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의 정의 한번 읽어보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요거 3요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할수록 이제 장애인 학대도 배우고 노인 학대도 배우고 하는데 요게 요소들이 이제 하나씩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한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런 키워드들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3쪽에 이제 위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은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이다.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거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는 것 이런 숫자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고 그 다음 5년마다 이 숫자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동정책 시행계획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요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은 이제 밑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고 이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4쪽 맨 위에 보시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의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동종합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숫자 외워주셔야 되겠죠. 누가 만들고 몇 년마다 하는지.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은 웬만하면 예외적인 걸 빼고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은 5년. 그 다음 실태조사는 3년.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약간의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이하게 4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외적인 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요게 이제 3년입니다. 그런 거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5년마다 만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 즉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이제 기구가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동위원이 나오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예, 아동위원은 어디에 둔다? 시군구에 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5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아동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서비스가 나옵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해요. 시험에 별로 이제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도지사, 자, 보호조치부터 한번 보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 6개는 조금 그 반복해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이런 6가지 정도의 보호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호조치 한번 읽어볼까요? 1호,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이 상담 지도를 수행하는 세 주체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 아동위원이 명시돼 있다. 두 번째,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호, 보호대상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른바 가정위탁이죠. 4호, 보호대상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호, 이제 약물, 알코올 중독, 정서, 행동, 발달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자, 이런 조치 등을 우리가 이제 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요. 236쪽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그 조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렇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 점검. 요거 매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숫자와 관련된 거. 자, 최근에 이제 2번이나 나왔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이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퇴소 조치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15조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그게 이제 바로 235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3호, 4호, 5호. 이게 뭡니까? 가정위탁, 시설 입소, 그다음 전문치료기관 입원, 요양소 입소. 이게 지금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잖아요. 즉, 이 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아동의 연령의 정의가 18세 미만이니까요. 이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퇴소 조치를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소 조치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 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살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그래서 연장은 25살 때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부터 237쪽에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쭉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라고 해서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시험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회 때 한번 나오고 나온 적은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뭐 아동학대를 심하게 해서 부모로서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동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소위 이제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그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 237쪽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리고 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도 일단 이러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의 청구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아동복지시설장 및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죠. 이런 분들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가 이렇게 아동복지시설장이나 초중등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 즉 아동복지시설이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죠. 여기에 청구 또는 미청구의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요.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설장 및 학교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뭐 부모 등에 대해서 이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장이나 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등은 이제 그 직접 법원에 이러한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에게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에 한해서는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237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건 시험에 2번 나왔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장 및 학교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의 선임이 나와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거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238쪽에 그 위에서 한 13번째 줄 정도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호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호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3호에 걸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접수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 즉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응급보호 등의 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보시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나오는데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8쪽 맨 밑에 보시면 아동권리보장원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해요. 뭐 입양에 대한 업무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그런데 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이제 그러한 사업들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39쪽에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 그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11월 19일이라는 것을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 1회 숫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0쪽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자, 이거는 시험에 뭐 그다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다 외울 수는 없죠, 사실은. 27호에 걸친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이제 취업 제한 명령이라고 해서 요 240쪽과 241쪽에 걸친 이 목록에 나와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취업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평생 취업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데 최대 10년이다. 요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최대 10년. 241쪽에 그 위에서 한 11번째 줄, 12번째 줄에 진한 글씨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241쪽 중간에 보시면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 표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당위적인 게 많아서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립지원 실태조사, 그 24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자립지원 실태조사, 그다음에 이 지원계획, 그리고 전담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그 이제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지원, 즉 18세가 되면 이런 이제 소위 성인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실태조사, 즉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는 거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즉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이 들어가는 연령은 이제 15세 이상부터다. 아시겠죠? 15세 이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매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243쪽에 밑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요거 이미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배웠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도 보면 이제 일부 아동에 대해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맨 밑에 보시면 다 함께 돌봄센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최근 초등학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자, 24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의 돌봄 서비스, 이른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부터 해서 이 다 함께 돌봄센터의 업무가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통 뭐 1시 반에서 뭐 2시 반 사이에는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뭐 방과 후 활동을 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맞벌 일을 한다면은 사실 저녁 시간까지는 뭔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원을 막 두세 개씩 다니자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이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공공으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맞벌이 부부들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러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 시설을 보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4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의외로 이게 이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13가지의 아동복지 시설 종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조만간에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보면요.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그리고 245쪽으로 넘어가시면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 아동, 쉼터까지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동 양육시설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는 요 52조 1항 자체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9호부터 13호까지는 이제 52조 1항이 아니고 다른 조문에 이렇게 설명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별도로 좀 설명이 써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설명을 쓰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 본문에도 다른 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46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5쪽 그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9호에 나와 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설명이 246쪽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만 남게 되었고 이제 뭐 중앙이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지역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지역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웠잖아요. 근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그 업무들,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했었는데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직접 이 아동학대 이 현장 조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주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246쪽에 밑에서 한 11번째 줄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나와 있죠. 피해 아동 그리고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기타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정의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7쪽으로 넘어가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칙입니다. 그래서 국유, 공유, 재산의 대부, 면세, 압류금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248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바빠요. 지금 아동복지법 하나 했는데 벌써 25분을 강의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이 지금 우리가 법률이 지금 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원문을 보시면 이거보다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수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냥 뭐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딸딸딸 외우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험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네. 그리고 또 우리 수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력 점검 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공감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것도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감이 잡히면 공부하다 보시면 이거 뭐가 중요하다라는 게 좀 이렇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이거는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뭐 이해가 되네. 당위적인 설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많잖아요. 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인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위적인 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외워야 될 것들, 숫자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는 요령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자, 248쪽입니다. 총칙의 목적과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노인학대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노인학대라 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모든 키워드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정의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노인학대에서는 요 정서적이란 키워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48쪽에 그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 고령 친화 도시라는 그 조문이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노인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한다라는 거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숫자죠. 주체하고 숫자. 그 다음 노인의 날 10월 2일입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필히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9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공부하셨죠? 아동학대 예방의 날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9쪽에 보건복지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밑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65세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2번 나와요. 이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에 대한 그 이제 연령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연령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동복지법에는 아예 맨 위에 정의에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노인복지법에는 뭐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개별 조문 이 개별 그 조문별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49조의 그 생업 지원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이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24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경로우대인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소위 경로우대할 수 있다. 이 뭡니까? 뭐 이용요금 할인이라든지 뭐 또는 무료 이용이라든지 그런 거죠. 나이 기준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자, 25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250쪽에 이제 또 그 맨 위에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제 키오스크 이 관련된 내용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65세 이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런 거였어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 중에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노인복지시설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이거는 시험에 은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지금 법률에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 그 다음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있죠. 자, 이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마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이거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중요합니다. 자, 먼저 251쪽 밑에서 9번째 줄을 보시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은 이제 양로원이죠. 요새 양로원 은근히 별로 없습니다. 양로원보단 요양원이 훨씬 많은데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아주 소규모의 양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이하다. 그다음 노인복지주택은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인데 이제 노인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노인복지주택에 그 이제 입소할 수 있는 자는 252쪽에 나와 있죠. 위에서 2번째 줄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예, 요 입소 자격자. 예.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자격자가 60세 이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뭐 이러한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은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자격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넘어갑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개로 나뉘어집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다른 게 여기 이제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요양, 그죠? 그래서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의료 시설이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양원, 즉 규모가 큰 시설이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의 이제 정의를 보시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노인 이 주거복지시설은 특히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런 데에는 이 무슨 노인성 질병 뭐 이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 노인 요양시설 이거는 이제 의료복지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나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다시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을 배울 때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하고 노인교실이었고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253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넘어가죠.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보시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의 제공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가급적이면은 시설보호보다는 이제 재가보호가 우선이죠. 그리고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리가 장기 요양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바로 뭐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요. 2.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상 주요한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254쪽으로 넘어갑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다시요. 맨 밑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는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이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아시겠죠?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거는 뭐가 시도지사가 많아요. 그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래서 매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254쪽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요거는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5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죠. 근데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는 이제 과거 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이 됐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여전히 중앙과 그다음 이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와 그다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가 256쪽에 각각 255쪽과 256쪽에 나누어져서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목록이 256쪽과 257쪽에 걸쳐서 16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119 구급대, 구급대원 정도 빼고.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257쪽 응급조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금지행위가 있는데 요게 은근히 또 시험에 나옵니다. 2번 나왔네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유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5호를 보시면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금지 행위로 지정돼 있다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258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게 아동복지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노인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취업 제한 기간은 마찬가지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10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용과 보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16회 때 이 비용과 보칙에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국공유재산의 대부, 그 다음 건축법에 대한 특례, 특히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한번 보면요.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로 본다라는 내용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유자 시설은 우리가 뭐 건축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노유자 시설이라 하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때 노유자라는 것은 노인 및 어린이를 뜻하는 거예요. 예, 노자와 유자, 그죠? 예,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다라는 거 16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